일본은 왜 홀로 유일하게 근대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일본 근대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린 다 사건사로 가요. 혹은 일단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는 거. 결론이 조선을 점령했고 전쟁 국가가 됐고 군국주의 국가로서 너무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은 이꼬르 악마 국가의 탄생이다라는 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면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보는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200약 5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에도 막부가 어떤 자산을 쌓아갔는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에도 막부 때부터 일본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발전을 해요. 근데 거기서 상업의 발달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조선과 일본을 비교해 봤었을 때 조선은 농본주의 국가예요. 우리는 성리학적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농자 천하지 대본. 우리가 공평하게 농사지어서 행복하게 살자.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을 천시 여겼고 상업의 발전을 억압했어요. 그 억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상인의 지위가 낮고 길을 개척하거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희한한 구조가 하나 생겨요. 뭐냐? 일본은 무사사회죠. 무사들이 권력자들이에요. 임진왜란을 일으켰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무사와 상인과 농민의 지위를 영구히 분리한다라는 정책을 추진해요.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정책은 무기 몰수령이에요. 이제 더 이상 농민은 칼을 찰 수도 없고 무기를 가질 수도 없게 돼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완전히 분할이 돼요. 그리고 그게 에도 막부로 들어가서 더 체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지가 할당된 상태에서 그 영지를 지배하고 있는 다이묘, 무사 영주죠. 다이묘들을 중심으로 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국 일성령, 딱 한 영지는 성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무사들이 함께 거주를 하고 조카마치의 주변 지역에는 상인들이 살아요. 왜? 상인들이 무사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의도했던 분업화 현상은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본 역사의 우연성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산킨고타이 제도라는 걸 실시해요. 이게 뭐냐면 대반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유교 국가인 조선은 충성의 원리, 효의 원리, 이게 어떤 사회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도덕적 공감대라는 게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런 문화가 너무 발전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피 튀기는 싸움 속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웠지만 그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날라갔죠. 그 전에는 오다 노부나가가 암살당했어요. 이걸 느끼면서 이 에도 막부 집안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이묘들을 통제해야 된다, 무사들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간단한 원칙이에요. 전국에 있는 다이묘들과 주요 무사 영주들 1년에 한 번씩 에도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자기 영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가면 그 영지의 후계자, 장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래요? 무한 루프라고 하나요? 도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영주들이 다이묘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혼자 갈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최소 수백 명, 최대 수천 명의 행자들을 데리고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가죠. 이렇게 하면 천천히 가요. 그럼 가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해야 되죠. 교통로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어야죠. 이러면서 상업, 운송업, 수공업이 엄청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본주의 문화가 만개할 때, 즉 근대화라는 건 자본주의화잖아요. 그게 됐었을 때 일본의 상인 문화가 쉽게 적응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이게 웃겨요. 권력은 무사들이 갖고 있는데 돈은 상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무사들은 막 전쟁을 한 다음에 게임 끝 하면 일단 쇼군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충성도에 따라서 좋은 땅, 좀 덜 좋은 땅 나눠준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그냥 그 영지에서 나오는 세금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상인들은 무사들을 매겨 살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거잖아요. 이번에 어떤 도시락을 갖다 팔까, 이번에 어떤 요리를 할까, 이번에 어떤 장사를 할까, 이러면서 오히려 상인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렇게 되면서 무사들이 자기들의 품위 유지는 해야 되는데 재산이 안 늘어요.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돈을 빌려요.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누구한테 빌릴 것 같아요? 상인들한테 빌리죠. 그러니까 상인들은 또 이번엔 뭘 해요? 금융자본이 되는 거죠. 대부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 경제의 발전사가 점점점 다 상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이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지식도 양반 사대부가, 권력도 양반 사대부가, 경제력도 양반 사대부가, 임진왜란과 병조란을 겪었으면 한번 해체가 될 만도 한데 그게 더 강화가 돼요.
이게 일본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존인 문화, 상인 문화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 가부키, 우키요에. 일본 민속촌 같은 데 가면 가부키 공연 짧게 재밌게 해주거든요. 근데 물론 그 상석은 무사들이 앉아요. 그러나 2층이나 조금 안 좋은 자리에 존인들이 앉기 시작하면서 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존인들이 투자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발전된 문화가 그 유명한 우키요에의 등장이에요.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이제 최대한 눈에 띄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한 번에 여러 장을 찍어야 되니까 우키요에는 원래 칼라 포스터예요. 근데 드디어 천재적인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쿠사이라든지 안도 히로시게라든지 그리고 샤라쿠라든지. 샤라쿠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사람 얼굴을 그림의 주제로 삼게 되고 표정을 그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동양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주로 여백과 산과 나무 혹은 불교적인 도상도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근데 전혀 중국이나 조선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전혀 쓰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색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안 해요. 에이, 어차피 일본이니까. 이런 건 열광하시죠. 예를 들면 인상주의, 빈센트 반 고흐. 인상주의 작품들은 대부분 다 우키요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 차이니즘이 유행을 하면서 중국산 도자기를 그렇게 많이 유럽에서 샀거든요. 근데 도자기를 사오려면 이렇게 뭘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싸구려 우키요의 포스터들을 다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꺼내다가 이건 뭐지 하면서 폈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색감이 있지? 이런 그림이 있지 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게 마네, 모네, 드가, 고흐, 우리 인상주의 화풍의 붐을 이야기할 적에 미술사에서 우키요의 영향을 뺄 수 없거든요. 근데 우키요가 일본에서 독자주의 일어난 거예요. 왜냐? 상인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고 자본이 직접 되면서 거기서 지배층이 아닌 그리고 외국의 문화를 그냥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자발적인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고 심지어 대중문화에서조차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역사적인 우연이 하나 발생해요. 캐리비안 해적 보셨죠? 너무 옛날 영화가 돼버렸나요? 그런 영화 저 정말 좋아하는데 탁탁탁탁 이런 거 있잖아요. 낭만과 모험이 가득한 세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잖아요. 배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오다가 포르투갈 상인, 스페인 상인 이런 상인들이 다 어디에 와요? 마닐라, 뭐 말라카, 동남아시아에 막 집산지가 막 만들어져요. 근데 이 상인들은 뭐가 필요하냐? 중국산 도자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혹은 중국산 비단. 나중에는 뭐 차도 나오지만 일단은 그때 도자기가 최고예요. 이걸 갖고 가면 대박이 나니까. 근데 그 당시 중국은 은이 화폐였었어요. 그 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배우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못 들고 와요. 조총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조총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해요? 포르투갈 상인. 뭐가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했냐? 은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 우연인데 때마침 일본에서 이와미 은광이 개발이 돼요.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연은 분리법이라고 해서 수은에서 은을 분리하는 그 당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신기술을 개발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김겁동과 김간부리가 누구 있어요?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은경제가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기술을 우리가 먼저 개발했으나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일본에 넘어간 거예요. 일본에서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와미에서 은을 개발해서 그 은으로 조총과 바꾼 거예요. 대항해 시대 때 대중국 무역 전 세계 은의 유통량의 80%가 이와미 은이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 우연인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서양인들의 대항해 시대의 무역 항로가 동남아시아에 정착이 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일본 삼각 루트 그래서 유럽과 일본의 만남은 가능해진 거죠.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상인적인 상업적인 노하우, 국제적 감각 거기에 더해서 국제 환경의 유리함이 겹치게 되면서 장기 지속적인 자산을 쌓아왔다라는 것들. 자, 근데 장기적인 성과라는 것은 결국 단기적인 그 뭔가의 혁신과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정확한 순간에 뭔가를 딱 하지 않으면 투자 수익은 얻을 수 없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도마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라가 무너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